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잘 해결되도록 왜 연준이 도와줬을까요? 자기네들 은행들이 문제가 되니까. IMF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금리 올리고 은행 망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융기업이나 금융사나 민간기업이나 똑같이 그 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그러면 대출이 위축되겠죠. 경기 침체가 앞당겨지겠죠. 결국 연준이 그렇게 바라던 소비도 안정되고 소비 안정되면 고용도 줄겠죠. 예. 임금도 떨어지겠죠. 네.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한진 박사님 모셔야죠.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고 저 유럽이고 간에 지금 은행들이 이렇게 막 나가 떨어져 나가. 저는 이제 사실 그 전에는 그냥 가끔 뭐 뉴스로 이런 비슷하게 살짝 접했던 기억만 있고 어느 정도 제 주식에 관심이 있고 나서는 이런 상황은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제 기억에는. 큰 은행, 뭐 크레딧 스위스 이런 은행 망하고 이런 걸 이제 못 들어봐서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감이 조금 덜합니다.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있어요. 네, 성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반복입니까? 네. 네. 올게 온 거죠, 뭐. 쉽게 얘기하신다.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아, 있던 지나갑니까? 네. 아, 그럼 됐어요, 그러면.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주십니까? 아, 네. 뭐 지난주에 뭐 이번 사태, 일련의 사태, 그러니까 뭐 시스템 리스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 아마 그래도 꾸역꾸역 해결될 거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당히 좀 신속하게 크레딧 스위스 문제가 터졌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지역은행과 크레딧 스위스까지 이어지는 뭐 선진국 은행들의 일련의 사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본질적인 거. 그리고 그게 이제 주식시장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차분하게 조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네, 네, 드릴까 네.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전체적인 이야기 플러스 고용 얘기도 아마 좀 해주시는 거군요. 네. 결국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결론만 먼저 예. 말씀드리면 아유, 아주 바람직합니다. 네. 빨리 좀 또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 어우, 굉장히 프렌들리하시네요. 배려가 많이 들으셨어요. 큰 위험은 없다. 당분간. 네. 당분간이라고 하면 뭐 한 어쨌든 가을까지는 큰 위험 없어요? 네, 큰 위험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판단입니다. 네네. 그리고 하지만 작은 위험은 계속, 소음은 계속 된다. 계속 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할 그러나 거다라는 거고. 큰 위험은 없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좀 앞당겨질 거다. 경기 침체가 조금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좀 깊이가 클 수 있다. 골이 깊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큰 위험은 없는데? 네, 점점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죠. 경기 침체로 원래 가기로 돼 있는데 더 빨리 간다. 근데 빨리 온다. 빨리 도래하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순서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고리가 조금 더 강화된다라는 의미이고 이번 사이클이 결국 경기 침체로 마무리될 거다.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 연준도 이제 금리를 내릴 거잖아요. 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융 완화를 시작하기 때문에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지금 한 사이클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퍼즐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큰 그 사이클, 그러니까 버블 한번 생기고 꺼지는 것까지 큰 사이클이 한번 끝난다는 거잖아요. 네. 그 사이클에서 좀 먹었어야 되는데 그 사이클에서마저 날린 놈들은 날린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제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주식시장을 보는 제 견해는 짧은 견해는 당분간은 주가가 좀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큰 위험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 불안불안하지만
그렇게 큰 위험은 터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풀고 또 연준의 금리 인상도 곧 멈출 거고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주가를 조금 부양하는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아,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클리어해지거나 네. 이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들이 조금 모이고 쌓여서 네. 뭔가 이렇게 빵 터지거나 어떤 새로운 문제를 좀 일으키거나 그러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주가가 전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 그거는 좀 가을 정도가 아닐까. 지금으로서는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재로서의 결론입니다. 큰 위험인데 큰 위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에요? 혹시 예를 들면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큰 위험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큰 위험인데 잘 해결됐잖아요. 네. 생각보다는 잘 해결됐죠. 그 네. 진짜 민첩하게 움직인 네. 거죠. 근데 네. 다른 은행들 지금 뭐 퍼스트 리퍼블릭도 네. 얘기 나오고 있고 뭐 그리고 사실 저게 사실 CS 같은 은행은 금융위기 이후에 진짜 제일 좋은 은행이었거든요. 왜요? 안 다쳤거든. CS는 안 다쳤거든. 미국 은행은 다 다쳤는데 네. CS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약간 승자의 저주다라는 얘기를 나오는 약간 거예요. 방만하게 뭐 좀 하고 막 이랬나 보죠? 그래서 오히려 외형을 막 키웠죠. 위험한 것도 좀 하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류의 은행들이 CS만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드는데. 네, 그래서 뭐 CS가 있겠죠. 네, 그런 위험이 잠복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티다 뭔가 네. 이렇게 파열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CS 상황처럼 또 네.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경기는 이제 조금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뭘 생기는데 네. 연준이 해결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군요.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 올리지 않더라도 네. 뭐 알아서 은행 대출이 줄고 신용 경색이 오기 때문에 경기는 뭐 중앙은행이 할 일을 민간에서 스스로 자본시장이 만들어 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뭐 조금 한가한 말씀입니다만은 존 템플턴 경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말은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다. 항상 이번에는 다르지 않고 사람들은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뭐 달라 이렇게 라고 생각하지만 생각할 때 제일 손해 많이 나는군요. 네, 그래서 좀 현재 상황에 적용을 해보시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다음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5% 이상 올랐을 때 작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경기 침체가 안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3% 정도의 물가 상승률에서도 경기 침체는 왔다. 그러니까 3%만 올라도 물가가 결국엔 긴축이 일어났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고 금융시장이 약간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났고 반드시 그리고 경기 침체가 이제 마무리를 지었다. 1960년도에도 아마 물가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 됐을 거예요. 네. 그때도 61년에 이상하게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같이 겹쳐요. 쿠바 미사일 사태가 있었고 70년도에는 뭐 다 잘 아시죠.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미 72년에 많이 올랐는데 그 이후에 74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오일 쇼크가 이어지면서 대공황 이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진 해가 아마 74년이었을 겁니다. 40%. 그리고 이제 71년에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됐네요. 금태환이 정지됐죠. 달러에 큰 변화가 있었고요. 81년에도 마찬가지고 90년에 2001년, 2008년 이렇게 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 다음에 중앙은행의 긴축이 가팔라졌고 그게 네. 경기 침체로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크거나 작거나 고강도 통화 긴축의 후유증은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럼 대응하는 기술이 발달됐을 뿐이지 대신에 안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 세계가 촘촘히 연결이 안 됐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금융시장이 촘촘하게 연결돼서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잘 해결되도록 왜 연준이 도와줬을까요? 자기네들 은행들이 문제가 되니까. IMF 생각하시면 우리나라 금리 올리고 은행 망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랬고. 근데 자기네들은 네, 신흥국 금융 시스템을 정리하는
해법과 선진국 자기네들 연결성이 아주 높은 그런 선진국 은행들을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죠. 네. 결국 페드라기보다는 선진국은 결국 금융위험을 잘 풀어왔고 기축통화국이니까요. 그리고 자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처리했다는 방법은 이 말씀은 선진국 이외에 신흥국이나 선진국 문턱에 있는 국가가 불리한 조치들이 나오거나 환율이 불리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그 좀 약간 안 좋은 사이클에서는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 유럽 말고 나머지 나라들이 더 크게 다칠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죠. 가령 뭐 지금 BTFP 조치가 미국 국채를 담보로 일단 담보가 있으면 다 빌려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채 팔지 않아도. 그러면 뭐 약간 현금을 더 필요해 자기네가. 그러면 뭘 팔겠습니까? 해외 자산을 팔 때 우리나라. 뭐 우리나라 같은 주식, 우량 주식도 네, 팔죠. 우량 주식을 또 거래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 안 좋아질수록 그냥 금융 정책이 계속 심해질수록 자기네 거는 안 팔죠. 지금 팔면 평가손이 나는데 또 연준이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다고 했는데 팔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 본진에 있는 거는 최후에 파는 데니까 놔두는 거고 최후에 외곽을 버리죠. 판다니까. 외곽에서 트레이드업을 한. 네, 그게 트레이드업을 한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믹스 예전에도 더티가 금융위기 있는. 때도 그랬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기축통화국의 패권이에요. 네, 이런 데서 항상 위기가 닥치면 신흥국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요. 이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CS 상황이 이제 완전히 종료됐느냐 이제 웃을 일이 아닌데 베어스턴스와 크레딧 스위스를 좀 비교를 했더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날도 JP 모건에 인수될 때 3월 16일인가 됐는데 그때도 일요일이었더라고요. 네, 주말에 그 JP 모건 베어스턴스요? 네, 베어스턴스. 맞아요. 그랬습니다. 그쵸. 주말에 하고 예. 월요일 날 신문에 났죠. 네, 월요일 날 발표가 됐어요. 월요일 신문에 났어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만약에 베어스턴스가 JP 모건의 인수가 안 됐으면 블랙 먼데이가 불가피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기사를 찾아보면. 근데 지금 보십시오. 베어스턴스와 크레딧 스위스가 뭐 설립연도 해체 85세에 돌아가셨네요. 크레딧 스위스는 167세까지 사셨고 이번 주에 네네.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게 쭉 해체되는 촉매가 보시면 유동성 부족과 뱅크런과 보유자산 가치에용과 문제가 생기고 증자 실패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중앙은행이 나서서 그때 중앙은행은 뭐 베어스턴스 당연히 FRB고 크레딧 스위스는 스위스 국립중앙은행이죠. 그리고 그 당시 FRB도 얼마 전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지원을 했어요. 유동성 지원을 했고 이번에 SMB도 1천억 스위스 프랑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장부 가치가 크레딧 스위스가 5,700억 달러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32억 5천만 불에 인수됐으니까 5%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장부 가치의 5%에 매각됐다. 95% 정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규모 자산이 상각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게 네. 그 안에 있는 게 다 부실이라는 거죠. 그게 AT1 지금 어제 뉴스 났잖아요. 어디셔널 그 티어 1이라고 코코본드. 코코본드. 네, 그러니까 그 채권이지만 만약에 자기 자본 비율을 밑으로 깨면 보유자의 동의나 이런 거 없이 주식 전환을 하거나 근데 보통주 전환은 보통 안 하죠. 왜냐하면 보통주 전환을 해도 쓰레기니까. 그래서 상각을 보통 합니다. 지금 그게 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크레딧 스위스가 하지만 발행한 채권이에요. 맞습니다. 그럼요. 네. 크레딧 스위스가 발행해서 우리 뭐 문제 없으면 그냥 계속해서 이자 받으면서 채권을 쓰는 건데 네, 굉장히 금리가 높죠. 금리 잘 쳐줄 테니까 네. 가지가. 근데 네. 대신 우리 문제 생기면 한도 못 받아. 네,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 우리 말로 하면 영구채라고 그러죠. 연구체. 그래서 연구가 뭐 없군요. 어제 라가르드 네. 총리는 저기 ECB 총재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지금
익스포저가 크지 않다라고 이제 어제 얘기했고요. 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유로존에 이제 크레딧 스위스뿐만 아니라 많은 은행들이 우리나라 은행들도 발행하잖아요. 국고본들을. 네. 왜냐하면 이 AT1은 이제 자본으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바젤 3의 그 자기 자본 비율에 충족을 하는 채권이지만 아주 위험성이 높은 채권이지만 편법적으로 약간 이게 자본으로 자본으로 인정돼요? 인정이 돼요. 자기 자본 비율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흥국생명 네. 그런 거예요. 비슷한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채권인데 네. 이게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어서 상환 의무가 있잖아요. 아 이거 상환 의미가 없으니까 내 영국에 돈처럼.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본으로 인정? 보완 자본이라고. 보완 자본이라고 보완 자본이라고.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하면서 코커본드 컨틴전트 컨버터블 네. 주식으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네, 본드다. 네, 네. 그래서 코코 코커본드라고 샤넬인 줄 알았지. 되는데 코코메디. 그게 뭐 지금 HSBC 같은 경우 어제 주가가 하락한 게 이렇게 발행량이 많다. 이런 신종 자본증 어제 많이 빠졌죠. 채권인데 이런 게 이제 지금 발행 AT1을 많이 발행한 코커본드를 많이 발행한 은행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한 유로존 전체로는 유로존 은행들은 3천억 달러 정도 지금 발행이 되어 있다라고 어제 뉴스가 떴습니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뭐 똑같이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존 텔플턴 경도 똑같이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게 조금 전체적인 맥락이 비슷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정말 리만 사태가 났으니까 베어스턴스 같은 경우에 이번 가을에도 정말 큰 게 무너지냐 대마불사가 아닌 대마불사가 대마가 사망하냐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역사는 반복되고 결국 가파른 긴축은 가장 취약한 고리를 건드리는데 이게 크레딧 스위스 사태였다. 가장 취약한 고리를 건드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항상 가파른 긴축은 레버리지를 강타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레버리지를 많이 쓴 은행, 크레딧 스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 우리나라 PF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킨 경제 주체를 강타하는 거죠.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직 종료 안 됐다. 저게 그러니까 진짜 초과잉 유동성에 방만한 경영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빌황이 맞습니다. 투자를 하는데 아르키고스. 그게 이제 프라임 브로커라고 그런 사람들 레버리지 일으키는데 꽁지돈을 대주는 네. 비즈니스가 크거든요. 네. 막 대준 거예요. 헤지펀드에. 경쟁으로. 네. 네. 여기서 뭐 10배 지르는데 그 10배를 여기서 대주는 거예요. 55억 달러 CS가 물렸죠. 네. 그때. 그거에 물려버린 거지. 물론 그것만 네. 이제 파산한 원인은 아니지만 그 전에도 그래서 잘 될 땐 돈 잘 벌고 뭐 또 지원들 뭐 시원하게 쏘고 뭐 이랬겠죠 뭐. 그래서 중앙은행의 그렇죠. 수수료. 방만한 유동성 살포가 결국 끝이 좋지 않습니다. 야, 100몇십 년 된 스위스 은행의 종말에 어쨌든 또 코리안이 기여했네요. 기여했죠. 기여. 네, 정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아 비랑 씨. 네. 아 그분이 많이 했어요 여기서. 그럼요. 아. 타이거 펀드 조지 소로스하고 골드만삭스는 그거를 알고 싹 회수해 버렸다는 거 네. 아니야. 비랑. 여우예요. 골드만삭스. 그래서 지금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발음도 어렵네 SVB 뭐 그리고 뭐 시그니처 그래서 뭐 SB. 네. 지금 한 3개가 파산했잖아요. 네. 해체가 됐는데 지금 뭐 어쨌든 주인 찾기를 하고 있는 은행도 있고 이런 사태가 시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경제 영향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결국 페드와 민간이 이제 지원 정책을 했잖아요. 근데 정말 BTFP는 신의 한 수인데 예금자 보호한도를 풀고 1년간 담보대출을 한다.
그리고 11개 은행, 미국 은행이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300억 달러를 예치했다. 이런 뉴스가 떴을 때만 해도 다 해결됐다. 이젠 정말 신속하게 조치가 다 나왔다. 충분한 조치가 나왔다라고 했지만 그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신평사들이 FRC 퍼스트 리퍼블릭도 4단계 등급을 정크로 만들고 엊그제 또 2단계 떨어뜨렸어요. 정크에서 또 정크 더 낮은 그러니까 결국엔 희생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뱅크런은 안 일어나지만 느린 뱅크런은 일어나잖아요. 빠른 뱅크런에서 느린 뱅크런으로 모양이 바뀐 거거든요. MMF 시장이 미국이 보니까 통계가 3천억 달러가 넘었어요. 최근에 두 주 사이에. 그러니까 다 아마 중소은행에서 빠져나와서 그렇죠. 단기 유동화되는. 단기 유동화네. 네. 승일 조금 얻는. 저는 뭐 미국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JP모간 체이스나 이런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아마 되나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금 작은 은행 가면 좀 대출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SB 론이라고요. 네. 스몰 비즈니스 론이라고 있는데 네. 그런 은행들이 주로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작은 은행들이.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그래서 여신 쉐어가 40% 가까이 되는 걸로 통계가 자영업자라든지 나왔거든요. 뭐 이런 분들. 자영업자들 네. 비즈니스 론 많이 하고요. 그 대신 이제 한국처럼 뭐 그 시중은행들한테는 뭐 대출을 못 받는다 그런 거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도 신용대출 같은 걸 많이 하죠. 네. 노란우산 이런 건 없죠 거기는? 아마 있겠죠. 뭐 비슷한 있을까요? 게. 그래서 저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크레딧 스위스 문제도 똑같고 SBB나 퍼스트 리퍼블릭도 좀 똑같다. 위험의 본질은 과잉 돈 풀기 이후에 과속 긴축이 나옴으로써 금리 상승의 파장이 은행 시스템을 거쳐서 실물 경제로 전이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은행과 예금의 자산 미스매칭이 일어나면서 달러 자산의 담보 기능이 균열됐는데 이거는 연준이 팔짱 끼고 볼 일이 아니잖아요. 국채라는 게 곧 달러인데 그렇죠. 달러를 갖고 있던 죄밖에 없는데 퍼스트 리퍼블릭이 SBB가 문제가 됐다.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달러의 신뢰성 문제에서. 그래서 FRB가 나온 거고요. BTFP 정책을 펼친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수익이 계속 안 좋고 자본 보강이 어려운 은행들이 있잖아요. 네. 많죠. 네, 많을 겁니다. 더 나올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또 은행도 어렵고 은행이 어려워지니까 경기가 어렵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미국 은행 혹은 유럽 은행 중에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S&P나 피치는 또 신용등급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주가도 폭락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 회사채 시장에서는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금융기업이나 금융사나 민간기업이나 똑같이 그다음에 채권 시장에서는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사람들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그러니까 국채는 떨어지고 그러면 대출이 위축되겠죠. 한계 차주는 차익금리가 올라가겠죠. 경기 침체가 앞당겨지겠죠. 이런 소비에 영향 확 주겠죠. 네. 소비자 금융도 줄죠. 네. 결국 연준이 그렇게 바라던 소비도 안정되고 소비 안정되면 고용도 줄겠죠. 네. 임금도 떨어지겠죠. 네. 결국 이런 수순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뭐 교육 규모 뭐 12, 뭐 9위 뭐 맨날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많이 좀 떨어진 것 이번에 같아요. 어마어마했죠. 콘도형, 루나테라 했죠. 우리는 창의적인 쪽으로 네. 또 빌황, 또 CS 했죠. 네. 아니 이 두 건이 작년에 있었던 가장 큰 그러게요. 금융 사고예요. 정말 태극기 휘날리면 네? 아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네. 보세요. 조만간 5년 10년 안에 네. 국제금융시장에 한국의 어떤 긍정적 부정적 역할이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요? 아니 4, 5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세요. 금융이 엄청 똑똑해졌잖아요. 테슬라 미국을 제외하고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한국이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빨라요. 그리고 이분들 가운데 그러면 아까 은행주 3배 레버리지 쓰는 그런 거 우리 한국 제일 빨리 하지. 네.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제 좌지우지.
예. 하러 가겠군요. 명확하게 안 보이세요? 저는 명확해 아, 보이는데. 그러네요. 예? 일리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전에 뭐 한 몇백 년 동안 유대인이 전 세계 금융을 어쩌고 좌지우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장을 겨루겠지 유태인하고. 그렇습니까? 자, 한번 붙어봅시다. 누구요? 네, 그래서 네. 뭐 결론을 내줘야 되겠죠. 주식시장. 네네네. 뭐 기승전 주식시장이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상승 요인은 보시다시피 유동성이 아직도 많아요. 미국 M2가 1조 달러 줄었어요. 근데 최근에 뭐 연준의 자산이 오히려 한 2,500억 달러인가요? 늘었잖아요. M2도 한 1조 달러밖에 안 줄었고 고점 네. 대비 작년. 그다음에 장기 금리가 곧 안정될 겁니다. 계속. 지금도 안정되고 있지만 그리고 물가가 높지만 점차 안정 추세잖아요. 그렇죠. 추세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긴축이 끝물이잖아요. 뭐 내일 금리를 어떻게 지난주에 동결을 할 거라고 조금 말씀드렸는데 지금 77%의 확률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는 25bp 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One more chance. 네, 조금 개종하겠습니다. 25bp로. 그렇다고 바로 개정해서 아니요, 어떡하십니까? 바로 그 다음 날 사실은 개종했어요. 네, 지난주에 수요일 날. 여러분, 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시자 이코노미스트자 업계 고 형님도 이렇게 유연합니다. 네. 아니면 바꿔야지 뭐. 네. 그럼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아니 저는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네. 그냥 신용 경색이 일어나니까 특히 크레딧 스위스가 풀리지 않을 걸로 봤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긴 어렵다라고 본 건데 풀렸기 때문에 올릴 것 같아요. 25bp. 네. 그리고 하락 요인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단기 금리가 계속 고공에서 머물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당장 올해 금리 인하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금융 불확실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경기 침체도 조금 빨리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낮은 에코티 리스크 프리미엄. 이게 제가 1년 연초부터 강조드린 거잖아요. 조금 먹을 게 없다. 지금 10년물로 따지면 국채 수익률보다 한 220bp. 2년물로 따지면 150bp밖에는 먹을 게 없어요. 국채금리. 네. 단기 채권 사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하락 요인으로 뭉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어 스티키 물가가 조금 더 안 내려와야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그 다음에 이런 금융 불확실성도 조금 해소가 되고 주식시장도 뭔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코어 스티키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족입니다. 미국의 초과 고용 수요가 해소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글로벌 금융 안정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 시장이 구조적으로 너무 과소 고용 공급 상태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이 너무 적기 때문에 471만 명의 차이가 있잖아요. 노동 수요와 공급이. 네. 초과 고용 수요가 470만 명인 상태에서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네. 또 높은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이런 어수선한 금융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면 연준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금리를 쉽게 피벗을 못하는 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고용 시장의 오히려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고용.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장이 이제 시작이 돼갖고 박사님은 여기서 네. 당장 큰 문제는 없다. 네. 네. 큰 문제는 금리는 동결이다. 25표 올린다. 25p.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